반갑습니다. 제가 대전에 여러 차례 왔었는데요. 금방 소개받은 것처럼 저는 지금 삼척에 살고 있습니다. 삼척에서 또 석탄화력 발전소를 짓고 있어가지고요. 석탄화력 발전소 반대운동 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또 그 전에는 이제 핵발전소를 막아왔어요. 같이 활동하신 분들 계시는데, 그래서 그 핵반투에서도 이제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강원대학교 성원기 명예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날짜를 기억 못했었는데 거기 요한성당에 있었나요? 세종시에 이제 요한성당이 있는데요. 4월 2일 날 대선 전입니다. 그때 알리백이 아니라 그때는 이제 지금 태양광 한풍각기 그거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강의 들으셨던 분들이 몇 분 지금 와 계신데요. 저는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 시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시대. 도대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또 우리는 또 누구인가? 결국 이제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걸로부터 이제 강의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사실 지금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까지 인류가 걸어오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그 상황에 이제 우리가 접해 있는 거고, 거기에서 우리 각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세상은 완전히 다른 경로를 갈 수 있는, 그야말로 변곡점이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것 신화적 시대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러한 그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알아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대전에서 이 포럼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와 계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깨달으신 분들이 많다고 하면 그 자체가 하나의 희망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해서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고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고요. 지구의 그 평균 이제 기온 변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많이 이제 들어서 또 보아서 이제 또 언론을 통해서 이제 알고 계신 내용일 터인데요. 그래도 얘기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이 어떠한 그 시대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좀 생각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지구 온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그 지질학적 변화에 의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지구의 환경이죠. 그래서 지구가 급격한 온도 변화라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이제 이런 변화가 아니라 수만 년 또는 수십만 년에 걸쳐서 장기적인 그 아주 긴 시간을 두고 변화가 일어나더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살고 있는 생명들은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종들이 나오게 되고, 또 적응해서 살아남는 종들이 있게 되는데,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멸종기다 이렇게 이제 불러와가지고 5번의 멸종기가 있었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그 5번의 멸종기는 예를 들면은 화산이 아주 대규모 화산이 집중적으로 폭발을 한다거나, 또는 지각 변동이 있다거나, 이제 이러한 그야말로 지구 자체의 그 지질학적 변화에 의해서 기온 변화가 계속 일어남으로 해서 거기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종들이 소멸해가는, 멸종해가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지구의 그 생태 환경이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지금 이 최근
짧게 잡으면 100년, 길게 잡아봐야 200년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는 기온 변화가 심상치가 않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기후학자들이 이제까지 지구의 온도에 대한 걸 쭉 이제 연구를 해왔는데 산업혁명 이후에 변화가 이제 너무 급격히 이제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변화가 이제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현재 이렇게 써 있는데 저렇게 이제 완만하게 올라가더라도 완만하게 올라가고 내려가더라도 이제 완만하게 내려가는 저러한 기온 변화 속에서는 생명체들이 적응하면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주 짧은 기간에 저 기간이 이제 100년, 200년밖에 안 되니까 저렇게 그냥 직선으로다가 이렇게 수직으로다 표시가 되시는데 짧은 기간에 무려 1.1도 이제 올라갔다 그러죠. 1.1도씨가 산업혁명 이후에 일어났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저러한 변화에 적응을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이제 그런데 1도 정도 상승하는 거 가지고 지구의 생명들이 물론 거기에 견디지 못하는 생명들도 있겠지만 이제 여기에서 멈추면 또 생명계가 이어져 나가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얘기 다 들어보셨죠? 티핑 포인트를 1.5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1.5도씨. 온도가 올라가는데 1.5도씨를 넘기면 어떻게 되느냐 하게 되면 지구 자체에 가열 시스템이 동작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5도를 넘기 전에는 1.4도였다가 다시 1.2도도 내려가고 1도도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일단 1.5도를 올라가게 되면 넘어서게 되면 다시 1.5도 이하로 내려오는 일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계속 이제 상승하는 일만 남는다 이런 얘기죠. 상승하는 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모든 자동차를 다 세우고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모두 재를 뒤집어 쓰고 자루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아주 다 기도만 하고 있어도 온도는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1.5도 넘게 되면. 그럼 몇 도까지 올라가느냐? 2도, 3도, 그래서 6도까지 올라가면 지구가 모두 타버리고 만다. 그렇게 해서 6번째 이제 멸종이 일어나서 모든 생명들이 정말 멸종되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이제 그 시대냐 이거죠. 그런데 그 전에는 온도의 상승이 지구 자체의 지질학적 변화에 의해서 일어났는데 이번에 온도 상승은 지구 온도의 상승은 완전히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냐 하면 지구상에 살고 있는 그 많은 종들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이라고 하는 종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인간이라는 종이 이걸 갖다가 이러한 온도 상승을 일으켰다. 그런데 인간이 도대체 뭘 했길래 지구가 천체인데 이게 천체잖아요. 천체의 온도를 올릴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죠. 최근 이제 급격히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도대체 뭐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느냐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구의 온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물질은 이제 온난화 물질이라고 해서 이산화탄소 이제 대표적으로요, 메탄가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온난화 물질을 갖다가 인간이 만들어내서 결국 지구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일을 갖다가 쭉 해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켰느냐? 그런데 왜 조금만 이제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탄소 문명이라고 얘기하죠. 탄소 문명. 그럼 탄소라고 하는 것은 언제 발생하느냐 하게 되면 탄소가 뭐냐 하게 되면
석탄, 석유가 다 탄소입니다. 석탄, 석유가. 그러니까 화석연료가 다 이제 탄소인데 탄소를 태운다고 하는 게 연소시킨다는 것은 뭐 산소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그 CO2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문명을 이루었는데 그러한 그 에너지를 탄소 에너지를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연소시키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탄소가 발생했던 건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구라고 하는 그 천체는 이산화탄소 양이 조금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온도가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대한 화산이 하나 폭발했다고 해서 지구가 온도가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태계가 문제가 되지도 않고요. 우리가 이제 좀 쉽게 좀 그 예를 들면은 이제 대형 그 화산이 그 유럽에서 10년 전에 이제 폭발을 해가지고 모든 항공기가 올스톱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유럽에서 완전히 그 비행기 이제 항공기 이착륙이 금지되고 이렇게 된 일주일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폭발했던 그 화산의 규모가 얼마였냐면 하루에 이산화탄소를 하루에 15만 톤을 내뿜는 화산이 있어요. 15만 톤. 그런데 하루에 15만 톤을 갖다가 내보낸다고 해서 지구 온도가 올라가냐면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한 화산이 20개, 30개가 터진다. 그렇게 해도 지구 온도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도대체 몇 개 정도 터져야 지구가 온도가 이제 변하기 시작하느냐? 그래서 보니까 666개. 15에다 666을 곱하게 되면 그게 만입니다. 그러니까 만이 되면 이제 1억인데요. 1억 톤. 1억 톤을 하루에 이산화탄소 1억 톤을 발생을 시키게 되면 그걸 공기적으로 내보내게 되면 이제 지구가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이 거대한 천체가 이제 기온이 변하기 시작해요. 올라가기 시작해요. 하루에 1억 톤. 우리가 1억 톤을 갖다가 내보내는 미션을 줬으면 아마 큰일 난다고 우리는 뭐 할 수 없다고 아마 다 두 손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문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편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을 그렇게 편리함만을 쫓아가지고 모든 움직이는 과정 모든 것을 탄소가 아니면 도대체가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는 이상한 문명을 만듦으로 해서 불과 산업혁명 얼마 되지 않은 그 기간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탄소를 내보내기 시작했대요. 지금 현재 내보내는 게 하루에 1억 톤이 넘습니다. 1억 톤. 80억 인구가 하루에 내보내는 이산화탄소 양이 1억 톤이 넘습니다. 자동차, 이동하는 모든 게 다 탄소입니다. 그렇죠? 난방. 또 우리가 이게 지금 옷이잖아요. 옷이요. 네. 옷인데 옷도 우리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다 석유로부터 나온다. 석유의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그 납산이라고 하는 걸로부터 이 모든 거가 이게 마술의 물질이죠. 그래서 다 이제 뭐 합성수지, 뭐 고무, 뭐 무슨 뭐 이런 그 의료제 이런 모든 것이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탄소 문명에서 우리가 이동이라든가 또는 뭐 주거라든가 또는 사용하는 이제 모든 제품이라든가 뭐 이러한 모든 과정이 결국은 탄소로 이루어진 문명을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유지해 왔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이러한 이제 현재 상황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게 되면 그러면 답도 거기 있는 거예요. 원인을 알면 답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을 이제 우리가 찾아가자고 하는 거죠. 뭐냐 하게 되면 우리가 멸망에 이르지 않고 6번째 대멸종기를 그걸 가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구의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같이 살면서 갈 수 있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얘기가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예,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티핑 포인트 얘기가 나오는데요. 티핑 포인트가 이게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요.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이제 바로 이제 코앞에 왔습니다. 2030년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전에 2040년 얘기했는데 이제는 뭐 2030년 이렇게 이제 아주 코앞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티핑 포인트를 넘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게 되면 일단 대규모로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여야 됩니다. 감축을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당면 과제입니다. 그러한 그 과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이제 고민을 해보는 시간, 그 시간이 오늘 포럼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직관적으로 이렇게 그 전체 상황을 파악한 크레타 툰베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화석 연료를 땅속에 묻힌 채로 놔둬야 됩니다 하고 이제 절규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것을 꺼내가지고 태우고 쓰고 쓰는 한에 있어서는 지구 온도 상승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요,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경제 활동 자체가 바로 이제 그 온도 상승과 괴를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온의 그 궤적이 상승 곡선이 탄소와 GDP죠. 국민 총 생산량이요. GDP와 또 자원의 소모되는 자원의 양과 괴를 같이 합니다. 결국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탄소 문명이죠. 우리가 탄소 문명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계속 온도를 상승시켜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데에서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이산화탄소량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줄이지 않으면 파국입니다. 모든 것은 다 이제 끝나는 거죠. 그야말로 우리가 뭐 사람만으로 보더라도 아주 어린애들이 있잖아요. 애기들도 있고 걔들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이 아주 명료해지죠. 자, 그러면 일단 그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주된 요인이 주된 그 산업이 뭐냐? 그러니까 주된 시설이 뭐냐?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시설이 뭐냐? 이걸 가지고 일단 그걸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든 끄고 다른 걸로 대체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시설을 보니까 뭐냐 하게 되면 바로 삼척에서 짓고 있는 석탄 화력 발전소가 제일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을 합니다. 아주 어마어마하게 배출을 해요. 삼척에 짓고 있는 석탄 화력 발전소가 하루에 태우는 석탄의 양이 무려 하루에 17,000톤을 태우는 용량이 17,000톤. 17,000톤이면요 25톤 트럭으로다가 680대분을 하루에 태워요. 그러니까 화력 발전소가 이건 뭐 그냥 지구에다 불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어떻게 안 올라가겠어요? 680대를 태우려면요 2분의 1대 꼴에다 계속 갖다 25톤 트럭에 기름을 석탄을 갖다가 계속 보일러에다 보여야 되는 거예요. 무서운 광경이죠. 그러한 시설이 지금 지구에 있는 석탄화력 발전소예요. 그런 거를 지면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기를 바란다? 이게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럼 그걸 계속 고치면서 간다는 얘기는 지구의 온도를 높이겠다는 거고 지구의 온도를 높인다는 건 지금은 지구상 모든 생명을 뭐 이런 용어가 그렇지만 학살하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뿐만 아니라 손자뿐만 아니라 지구상 모든 생명을 그야말로 그냥 다 죽이겠다고 하는 이렇게 무서운 일인데 버젓이 아주 그냥 당당하게 해나갑니다. 뭐 때문에? 경제를 살려야 된다. 경제를 돌린다. 돈을 벌어야 된다.
모든 거의 가치가 어디가 있느냐면 토대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에서 그야말로 이 가치관,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중요한가 하는 거에 대한 이유가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이렇게 무서운 일이 그냥 버젓이 자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그냥 경제적 논리만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생명은 어떻게 되는지 관계없어요. 생명과 돈의 관계에서 생명은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돈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계가 지금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세계는 그거에 대해서 크게 깨달은 나라도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은 나라도 있고 애써 무시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의 또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선진국이라는 게 뭐예요? 국민이 선진 국민이면 선진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뭐 GDP가 높고 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합리적 사고를 가진 그야말로 이성적인 사람이 많이 살고 있으면 그 나라가 선진국이에요. 그런 나라에서는 그야말로 지구 자체를 그냥 파멸시키는 이러한 거에서는 분명히 노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이 가지 못하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갑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이에요. 독일 같은 독일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그 희망을 보는 거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그 나라를 보면서 우리가 찾아가게 되는데 이제 그런 나라가 있는가 하면은 그러한 나라의 그러한 그 가치관을 우리가 가져가지 못하고 오로지 자본의 논리라고 하는데요. 그건 그냥 우리가 쓰는 말이고요. 그 자본은 중소기업도 있지만 여기서 자기가 얘기하는 자본은 대기업입니다. 그 대기업이 그냥 하고자 하는 대로 쫓아가게 되면 그게 바로 이제 자본 논리가 되는데 대기업은 어떤 의사결정을 하든지 무조건 이윤이 남아야 돼요. 그것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그냥 이윤만 많이 나오면 그게 선이에요. 그게 선. 그게 정의예요. 정의. 그러니까 돈만 많이 벌어지게 되면 그게 석탄화력 발전소가 됐든 우리 요즘 얘기되고 있는 핵발전소가 됐든 관계하지 않아요. 돈만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나라가 국가의 정책을 좌지우지합니다. 국가가 멀쩡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더라도 대기업의 기업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 대기업 사업적 영역하고 겹치게 되면 사업적 영역에 이윤 나는 그 방향으로 그냥 가버려요. 대표적인 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발전소 사업을 보거나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발전량 설비 추이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바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보여요. 그래서 석탄화력 발전소 뭐 줄이는 것도 안 보이고 또 재생에너지 늘어나는 것도 보이지 않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가게 되면 지구는 희망이 없습니다. 지구는 그냥 기후 온도가 그냥 상승해갖고 그냥 티핑 포인트 금방 넘어서 다 끝나고 말아요. 그런데 그래서 세계에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제 그 방향을 제대로 잡아가는 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갖다가 보게 되면 그림이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노란 거가 재생에너지인데 얼마 안 보이죠? 예. 근데 노란 그 막대를 봐주세요. 근데 저로 와보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생에너지의 여기서 녹색으로 표시되죠. 재생에너지가 전체를 다 커버합니다. 이런 세상으로 이제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배출이 안 돼요? 이산화탄소 당연히 안 나와요. 핵발전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런 사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독일은 가고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죠. 우리나라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독일이 이렇게 갔다고 하는 얘기는 이 선택을 독일의 총리가 했느냐? 아니에요. 총리가 할 수가 없어요. 총리가 그냥 총리가 왕이 아니잖아요. 총리는 누가 뽑아요? 국민이 뽑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이 뽑을 때 뭐를 갖다가 뭐를 하겠냐면 이러한 공약을 내걸도록 국민이 요구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 뭐 시민사회 다 이제 하고 있잖아요. 시민사회가 나서가지고 당신이 총리가 되면 이거를 해라. 뭐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제 유명한 잘 알려진 것처럼 녹색당이 이제 출연하면서 국가 정책을 완전히 녹색 정책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정치가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세상. 이제 정당 그런 그 정당이 이제 그 정부 안에 연정보다 참여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그야말로 이제 희망이 보이는 미래 계획을 독일에서는요 법으로 만들었어요. 법으로. 그러니까 뭐 에너지 정책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정부에서 우리가 지금 가장 기속력이 있는 구속력이 있는 국가 이 전력 정책은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관한 이제 계획이 9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있고요. 지금 이번에 실무안이 나왔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가 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데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언제든지 그냥 바꾸면 돼요. 바꿔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지속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법으로 만들어 놔야 돼요. 독일은 법으로 만들어서 정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냥 유지돼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미국 파나마 어쨌든 전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에너지 정책 중에서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거를 뒤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진일보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핵발전소에 대한 것도 탈핵 부분에서도 진일보한 부분이 있었고 법으로 만들어놨어야 돼요. 입법해놨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탈핵 기본법이 됐든 에너지 기본법이 됐든 그래가지고 연도를 정해가지고 로드맵을 법 안에다가 포함시켜서 그걸 갖다가 법제화를 했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맞이하는 아주 매우 정말 안타까운 상황까지는 안 갈 수 있죠. 갑갑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독일은 지금 저렇게 이제 법제화해서 하고 있다. 그런데 달성을 초과 달성해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독일 얘기를 하는 거는요. 우리도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우리도 똑같이 그래도 민주주의 국가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니까 민주주의 국가니까 국민이 원하면 언제든지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나고 주변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우면 국민이 다 깨어나면 살 나라로 살 수 있는 나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전력 재생에너지 기준 나오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에 다 저렇게 올라갈 때. 이 곡선을 보고 있으면, 정말, 우리는, 정말 어떻게 저렇게 밖에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아주 간단해요. 이게 뭐냐면요. 그 정부가 그때마다 우리가 뽑아놓은 대통령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대통령에 의해서. 처음에, 이제, 이때쯤인데요. 이때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재생에너지 비중을 좀 높여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가 이제, 또, 대선을 겪으면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정부들이 그 정책을 갖다가 폐기함으로 해가지고 이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는데, 어쨌든 저 커브를 보고 있으면, 우리가 정말 국가 에너지 정책이 정말, 제대로 가고 있지 못하다.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를 잘 알아야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거는, 전 세계, 그 재생에너지 이제 그 주인데, 계속 이제 올라가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고, 계속 올라가죠. 재생에너지가 2025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40% 이렇게 돼 있어요. 40%요. 40%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전망입니다. 이게 지금 그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정부에서 나온 자료예요. 정부에서 나온 자료예요. 그리고 발전설비 투자 비중은 보게 되면 다 재생에너지 쪽에 집중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석연료나 이제 핵발전소는 계속 이제 떨어지고 있죠. 이게 이제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신규 발전소 건설 추이도 다 이제 뭐 태양광 풍력 쪽이 이제 많이 올라가는 건 다 아시는 얘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고 있고 티핑 포인트 1.5도를 어쨌든 넘기지 않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러려고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고, 그러려고 하면 적어도 발전 부분에서는 재생에너지로 가고 그렇게 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되고, 이제 이러한 방향으로다가 어차피 세계가 지금 가고 있는 거고 우리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가야 된다. 그러한 가야 되는 거고, 지금 2022년도인데 2030년까지 몇 년 남지도 않았어요. 이런 중체대한 시기에 우리는, 대한민국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어느 정부인지 아시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새로운 정부가 어마어마한 일을 전개했어요. 바로 뭐냐면 9차가 있고요. 9차는 이제 지금 2022년까지 지금 계획이 9차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또 15년간 향후 계획이 이제 10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9차 계획이 있고 10차 계획이 있는데, 그 중간에 NDC라고 있어요. NDC가 뭐냐 하게 되면 국가 그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치입니다. 그래서 그 NDC를 얼마로 잡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거를 맞춰가야 되니까 발전 설비가 거기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높여놓게 되면 당연히 재생에너지 비중이 올라가야 됩니다. 높여놓게 되면. 자, 그러한 작년에 탄중이라는 해서 탄소중립위원회 들어보셨죠? 탄중위에서 이제 2018년 기준에서 2018년 기준으로다가 2030년까지 도대체 몇 프로 감축시킬 거냐? 그래가지고 박근혜 정부 때 26점 몇 프로인가 감축한다 그러니까, 야, 대한민국 정말 악당 국가다, 기후 악당이다. 그래가지고 높여라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몇 프로로 높였냐면 40%, 50%로 높이라는데 50%를 못 갔지만 40%를 갖다가 탄중이 결정안이 돼가지고 40%가 목표 값입니다. 그거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9차 전력수급 계획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차 전력수급 계획보다도 뭐를 높였어요? 재생에너지 비중을, 언제? 2030년에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인 거예요. 그거를 얼마나 높였냐 하는 거가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실무안이 확정되는 걸 이제 국회 심의를 거쳐서 이제 연말에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요 세 개가 이제 좀 나란히 이제 이 값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자, 핵발전소는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핵발전소는 원래 9차에서는 2030년에 전체 발전량 비중으로 25%를 유지한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계속 수명이 지나가는 놈은 다 이제 끄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수명 연장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더 이상 짓지도 않고. 이제 그렇게 하면 25%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탄소 이제 그 중립 거기에서는 더 낮아졌어요. 23.9%로다가. 그러니까 탄중이안이 아무래도 이제 좀 더 엄격한 아니죠. 좀 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있는 숫자가 뭐예요? 32.8% 나와 있잖아요. 저게 바로 핵발전소의 전체 우리나라 전기를 생산하는 총 전기량 중에서
핵발전소를 통해서 생산하는 전기의 퍼센트를 25% 또는 23.9%에서 32.8%로다가 높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예. 울진의 핵발전소를 지금부터 9호기, 10호기 치면 2030년에 가동할까요? 못해요. 그건 포함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고리 2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줄줄이 쭉 해가지고 울진 1호기, 2호기 해가지고 그 기간 안에 월성 1호기, 2호기, 3호기 그런 그 기간 안에 10년 기간 2030년 전에 다 뭐가 돼야 되는 발전소들이에요? 핵발전소예요? 폐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30년 수명이 지나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하나도 중지를 안 하고 그냥 돌리겠다는 거예요. 왜? 모르겠어요. 왜 돌리겠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밑에 보게 되면 이렇게 써놨어요. 신재생, 우리 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재생에너지인데 우리나라 같은 뭐 저력수 기록에서 신재생에너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면 구차에서 20.8%였어요. 낮은 거죠. 앞에서 같은 것처럼 독일은 올해 이미 50%예요. 그런데 2030년에 20.8%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탄중위 안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30.2%. 이제 그래도 이제 30%를 넘겼어요. 30%를 넘겼어요. 2030년에 재생에너지 비중을 30%까지 끌고 가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신무안이 어떻게 나왔어요? 21.5%. 우리가 지금 한편각기 얘기하려는 거고 지금 뭐 그렇잖아요. 태양광인데 21.5%. 저는 강도를 만난 게 아니라 아주 착한 사람인 줄을 알고서는 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착한 사람이 아닌데 착한 사람인 줄 알고서는 갔다가 잘 알고서 모셔다 놨는데 원래 강도였어. 그래서 보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미 강도인 줄 알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저기가 안 되는데 그랬는데 이제 딱 그러고 나니까 바로 이제 강도 만난 우리가 된 거예요. 재생에너지 21.5%로 간다는 거는요. 바로 그냥 국가 전체가 지구상의 모든 생명한테 정말 못할 짓 하면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핵발전소 탄소 배출 안 한다. 그건 걔네들 얘기예요. 걔네들이 뭘만 보느냐 하게 되면 핵발전소 우리나라에서 핵발전소 돌아가는 건 어떻게 돼요? 연료 다 가지고 와요. 한류오일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하는 건 단지 그냥 그 가공만 해가지고 이제 갔다가 이제 그 이제 핵발전소 넣어서 이제 그래가지고 핵발전소 돌리는데 자 보세요. 우라늄이 뭐 노천에 있습니까? 다 어디 있어요? 지하 깊숙이 있잖아요. 그걸 캐려면 다 탄소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거 다 돌리려면 다 기름 떼어가지고서는 다 뭐 차가운데 돌리고 뭐 해가지고 뭐 그래가지고서는 뭐 같이 끌어올릴 거 아니에요. 다 탄소 들어가요. 그 탄소가 재료가 어디 있어요? 지구 전체 차원에서 보면 여전히 다 탄소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끌어올려가지고 방수를 캤으면 어떻게 재련해야 되죠? 재련이 다 뭐예요? 밑에 쏟아다 붓대는 거예요. 다 탄소야. 그 다음에 농축, 성형, 가공 모든 과정이 다 탄소 안에 들어가요. 그런데 두 개 더하면 똑같으니까 지구상으로 그다음 봤을 때는 같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면 지구는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예요? 같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밖에 안 못하는 후대인들이 우리한테 그 시대에 살았던 우리한테 다 그럴 거예요. 우리는 지금 강도 안 났다고 생각하는데 강도하고 같았다고 얘기할지 모르죠. 어쨌든 현재 상황이 이렇게 참으로 정말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난 이제 탄중위안이 30%가 되고 나니까 의무 공급 비율이라고 해서 이제 뭐 RPS라고 했죠. 그걸 갖다가 10%로다 묶어놨어요. 이 정부 정책이 그래요. 10%로다 묶어놨었는데
이제 대형 발전소가 10%만 사들여라 그랬는데 빨리 얘기했네. 그런데 개정을 해가지고 쭉 이렇게 해서 이제 25%까지 늘려가지고 굉장히 이제 태양광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길로 접어들었어요. 이거 맨 마지막에 얼마로 돼 있어요? 20% 21% 됐잖아요. 저거 다시 이제 재개정될 거예요. 이렇게 국가 에너지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세의 주요국의 동향을 보게 되면요. 맨 위에 있는 거가 바로 이제 어느 나라냐 하게 되면 유럽입니다. 유럽은 32%에서 40%다 상향을 했고요. 또 다시 45%다. 그래서 이렇게 45%로 가고 있어요. 재생에너지 비중이 언제? 2032년 기준으로. 근데 그걸 우리는 30%였던 거를 몇 프로 끌어내렸다고요? 1.5%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이거예요. 21.5%. 자, 독일입니다. 독일은 현재 50%예요. 2032년에 몇 프로? 80% 가겠다고 합니다. 80%. 이게 제대로 가는 거예요. 30%에서 21.5% 끌어내리는 거 역행하는 거죠. 지구한테 못할 일은. 미국 마찬가지입니다. 네, 계속 올리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일본 36에서 38%다 확대하겠다. 이래야 사실은 이제 아래에게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러시아도 이제 계속 확대하고 있는 중.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모델을 분석을 해보게 되면 결국은 올해 이제 모든 햇발전소를 폐쇄하고 탄핵을 완성하겠다. 법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0%인데 80%로 다 2030년까지 가겠다. 이러한 이제 독일 모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어떻게 되느냐? 사실 노무현 정부 때 발전 차익 지원제도 FID 제도가 유일 그 제도밖에 없었어요. RPS 없었어요. FID 제도로다 계속 갔으면요. 우리나라 지금 태양광 시장에 전 세계를 우리가 주름잡았어요. 정말 이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때 막 이제 태양광 산업이 이제 활성화 기로 들었어요. 저기 광주에 가게 되면 비세도시 광주에 진짜 거기 태양광 그 업체들이 그냥 막 들어서면서 막 커나왔어요. 그 업체가 제가 몸담고 있는 강원대학교 공동실험수습관 옥상에다 50kW짜리 2006년도에다 올렸는데 광주에 있는 업체가 가서 깔아줬어요. 지금도 잘 돌아가요. 그렇게 발전 차익 지원에 들어가는 것은 비싼 값에 정부가 사주는 거예요. 비싼 값에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러면 누가 설치 안 해요? 그러면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벌써 다 깔렸죠. 그런데 그거를 누가 해줬냐? 이명박이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획기적인 걸 못 만들고 그래도 조금 개선된 거라고 해서 한국형 FIT에서 개인은 30kW, 조합으로는 100kW까지 하고 있는데 이거가 지금 우리 이제 불이 햇빛 발전 조합에서 이제 이 제도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래서 40%까지 이제 올리고 그랬죠. 그런데 맨 밑에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에서는 30.2%의 탄중해안을 그냥 그거를 폐기하고 21.5% 가겠다. 이러한 지금 현재 상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리백에 대한 말씀인데요. 아리백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것처럼 리너블 일렉트리시티 100% 해가지고 이제 재생에너지로 기업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을 하겠다. 이제 이러한 운동을 영국에서 2014년에 시작을 했는데 민간 단체에서 했는데 이것이 이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이미지가 곧 기업의 가치가 되는 세상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100기가와트 이상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100기가와트 이상의 햇발전소 100개급이에요. 전력 다소비 기업 대상으로다가 애플, TSMC, 인텔 350개 기업체가 참여하고 있어서 이건 세계적인 대세입니다. 이렇게 이제 가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업체들이 지금 SK나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모비스 이런 업체들이 가입이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아리백의
진입을 했다는 게 아니라 이제 가입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래벽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가지 않게 되면 수출길이 막힌다. 수출이 생산성이 안 맞는다. 이제 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렇게 아주 다국적 기업, 거대 다국적 기업에서 부품 하나 사더라도요. 이 부품 만들 때 무슨 전기 갖고 만들었어? 그 만든 전기에 대한 명세서 꼬리표를 붙여갖고 가지고 납품하세요 이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무리 재생에너지를 가지고서 만들었다고 우기려고 해도 재생에너지, 전체 재생에너지가 얼마 되질 않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만들었다고 할 수 없잖아요. 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우지 못하면 결국은 수출길도 막힌다. 그 수출길 막히는 쪽으로다가 정부 정책을 펴는 현재 정부는 도대체 어디로 가자는 거냐? 뭐만 할 줄 아느냐면 핫발전소 안 끄는 것밖에 지는 것도 없어요. 안 끄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이상한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안 하겠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도 뭐 이렇게 태양광에 대한 그 이제 환경은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더군다나 그 현재 정부가 국가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우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그 정말 또 하나의 엄중한 이제 환경인데요. 여기에서 그렇다고 해서 지구의 생명들을 생각하게 되면, 지구의 생태 환경을 생각하게 되면 수출도 수출이지만 이산화탄소를 계속 배출하는 현재의 에너지 생산 시스템을 우리가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정의롭지가 않아요. 이건 정말 우리가 성당을 다니고 있는, 더군다나 성당을 다니면서 하느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겠다고 하는 우리의 하느님의 정의의 눈으로 보게 되면 생명을 살려야 된다고 하는 하느님의 뜻을 생각하면 이건 정말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든지 이제 우리가 개인이 나서서라도 태양광을 늘려야 될 아주 그냥 그 절체절명의 시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하고 그냥 바로 그냥 직결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지금이 어떤 시기냐 하게 되면 골든타임이에요. 골든타임. 그러니까 지구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불과 2030년에 얼마 전 남지도 않았어요. 그 골든타임을 지금 이와 같이 무지막지한 정부 만나가지고 그냥 정부 탓만 하고 있기에는 우리가 그럴 수가 없고 무책임해요. 우리도 누구 핑계나 대고 그냥 그 있으면서 하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애들이 하는 일이다. 어른은 무한 책임을 가지고 가는 게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어른으로서 우리는 어쨌든 길을 찾아야 되는 거죠.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길을 찾는데 우선은 생태적 소박한 삶을 당장 실천한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실제 하시는 거고 해야 될 일이고요. 그 다음에 최소한 필요한 전기는 우리가 태양광을 이용하여 만들어 쓰고 만든 전기로 자급성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제가 이제 좀 계산을 좀 해봤어요. 도대체 내가 가정에서 쓰는 전기를 얼마만큼 생산을 하면은 적어도 내가 쓰는 전기를 내가 생산했다고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이제 제목에 있는 것처럼 한 평짜리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쓰는 전기 내가 만드는 것 되더라고요. 한 평이 1kW고요. 자, 그래서 그 전기만 자급자족으로 산다.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니까 태양광을 아무리 깔아도 내가 집에 에어컨 5대, 2대, 3대 구선에 그 펑펑 돌려가면서 하고 있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만든 전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더우면 더운 대로 살면서 어쨌든 이러한 그 생활을 우리가 어쨌든 몸에 익혀야 됩니다. 우리가 에어컨 없이 에어컨 있으면 사는 거가 별로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그다음에 태양광 설치는 임야나 농경지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뭐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태양광 설치는 기본적으로 개발된 공간만 사용한다. 바로 이제 불이 햇빛 발전 조합에서 그 지금 사업하고 있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아파트 베란다라든가 건물 옥상, 건물 벽면도 가능해요. 창호라든가 주차장, 도로, 교량, 공유수면 이렇게 이 개발되어 있는 데만 태양광 패널을 깔아도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 다 만들 수 있어요. 구태여 논밭으로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논밭으로 가가지고 그야말로 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을 하는 숲을 민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걸 왜 하느냐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하잖아요. 목적이. 네, 그래서 이제 뭐 이건 전문적인 영역이긴 하지만 어쨌든 태양광 한 평이 그 설비 용량이 얼마나 되냐 전력량이.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이러한 얘기입니다. 이제 그 1kW가 대략 한 평 정도에 깔면 1kW 정도가 나오는데 한화 큐셀을 가지고 이제 그 계산을 해보면 1.4평 정도 이렇게 나와요. 예. 그런데 하루에 3.3시간에 산지비를 하게 되면 100kW 나오죠. 보통 3인 가구 평균 전력 사용량이 300kWh라고 하니까 나와서 됩니다. 그러니까 1인당 한 평이면 적어도 가정에서 쓰는 전기, 평균적으로 쓰는 전기를 내가 생산하면서 사는 거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밑에 있는 이제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정말 어렵지 않은 걸 알 수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그 희망을 봤었는데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는 않지만요. 설치 비용이 얼마냐면 120만 원이에요. 10년 전에 얼마냐면 1000만 원이었어요. 1000만 원. 그때는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1인당 1000만 원씩 내려가려면 또 다른 강도를 만났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120만 원. 120만 원을 내면 매년 120만 원 내려면 그것도 힘들 건데 월세 내라. 그게 아니라 30년을 써요. 25년에 30년 만에 120만 원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20만 원 내고 나면 그 다음에 더 낼 일도 없으니 떠나야지. 그렇죠? 죄송합니다. 저가 그러니까 몇 번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120만 원 내는 거를 30년에 한 번씩 내면 그러니까 돈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 120만 원 내고 떳떳한 지구인으로 살고 후손들한테 떳떳하고 손자, 자식 살린 부모, 할아버지를 남으려면 120만 원 내시겠어요? 안 내시겠어요? 낼 것 같죠? 뭐 기꺼이 120만 원 내겠다. 제가 지금 한 달에 10만 원짜리 적금을 들었어요. 이거 만들려고. 그럼 한 번에 낼 돈이 없냐? 그게 아니라 뭐 돈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적금 들어서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년 이제 3월이면 타요. 120만 원 나오면 이제 모르겠어요. 뭐 불이 햇빛 발전에다가 제가 조합으로다가 이제 뭐 그 돈을 갖다 이거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돈은 뭐 지역에 햇빛 발전소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뭐 투입을 하든 어쨌든 110만 원 낸다는데 굉장히 저는 이건 정말 다 왔구나. 이제 거의 다 왔다.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대선 전입니다. 4월 2일 날. 그때 아주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1인당 120만 원씩을 내자.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도를 만들어서 깔 수 있는 행정력을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어디다 준다? 지자체장한테 주자. 서울시 같으면 서울시장한테 주고 대전시 같으면 대전시장한테 주고 당신이 우리가 돈 걷어줬으니까 개인 건물 옥상이든 무슨 공유지든 뭐 어쨌든 옥상이든 뭐 아무데나 안 되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법을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깔아라. 그래서 좋았어요. 그때 강의할 때. 그런데 세상은 엄청도 바뀐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여전히 유효한 얘기입니다. 지금은
대전시장님한테 갖다 드리지 말고 어디 갖다 드린대요? 예, 불이 햇빛 발전 조합에다 갖다 드리신대요. 120만 원씩 내가지고 갖다 드리신대요. 그러면 아닙니다. 그러면 떳떳한 지구인이 되니 한 명 한 명 늘어나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늘어나서 그 인구가 몇 명이 되면 5천만이 되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보호적인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나라가 될 겁니다. 한화큐셀무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계산 뭐 해보면 나오는 건데요. 1kW라고 그랬는데 한 평짜리 1kW 100만 명이 참여를 한다면 100만 kW가 되고 100만 kW가 바로 1GW인데 그게 핵발전소 1기분입니다. 지금은 용량을 키워서 1.4GW짜리를 지금 짓고 있지만 그전에는 다 100만 kW 1기가짜리 핵발전소예요. 핵발전소 하나를 100만 명이 120만 원씩 내면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서울시에서 거기서 원전이라서 원전 하나 줄이게 해가지고 이거 만들었던 거예요. 1기가와트를 만들었던 거예요. 서울시에서. 그런데 서울시가 1000만 명이다. 그럼 10개 만드는 거구나. 그런데 글쎄요. 한 사람이 110만 원을 낼 수가 없어서 여기를 못 간다? 갈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수도권, 경기, 인천 다 하게 되면 수도권에 이제 26기의 핵발전소에 해당되는 발전소가 깔린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송전탑보다 몸살을 앓고 있어요. 전국이. 지나가는 곳마다 사람 못 살아요. 송전탑이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 지역에서 만든 전기 그냥 기존의 송전소로 그냥 연결해서 쓰면 되잖아요. 몇 가지가 이익이 되는지 몰라요. 몇 가지가 그렇게 해서 저는 지금 이 강연을 하면서 대도시에 가라야 돼. 대도시. 사실은 지방 소도시들은요 자급자족 그 에너지 자립도시 만들려면 순식간에 만들 수 있어요. 가만히 어렵지 않은 자기 집 옥상에만 해도 다 자립돼요. 그런데 문제는 대도시야. 대전도 대도시죠. 특히 서울 수도권 여기 생각하면 그냥 그런데 옥상은 다 놀고 있어. 그거를 하게 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한평가 기운동을 전국적으로 이제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등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엔 본인이 그냥 깔면 됩니다. 30kg까지는 되고요. 그 다음에 정부 보급사업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참여해서도 할 수 있고요. 어쨌든 한 사람이 1kW씩 까는 그거가 이제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부 보급사업에다가만 맡겨두면 강릉시 계산해 봤더니요 175년 걸려요. 175년.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아주 그러니까 퍼센트가 낮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거기에 드릴 수 있는 예산이 한정돼 있고 아마도 이제 이번 정부에서 또 줄이겠죠. 그럼 더 적어지겠죠. 자, 그런데 이제 직접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 이제 그런데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야말로 그냥 기부금을 갖다 100만 원씩, 120만 원씩 내가지고 지자체장한테 주면 한 번에 해결될 것 같은데 우리가 현실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현실적으로 햇빛발전소를 늘려갈 수 있냐 그런 얘기잖아요. 햇빛조합, 특히 지금 이제 이렇게 지역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이런 햇빛조합들을 자꾸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 조합이 그 조합원을 통해서 살아나가면 됩니다. 역할을 해서. 그런데 우리가 붐을 일으킬 게 뭐냐 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당신이 자식한테 돈을 아무리 많이 물려줘도 걔는 그거 써보지도 못하고 쓸 수 있는 세상이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물려준들 걔는 못 써요. 1.5도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아무리 우리가 뭐래도 의미가 없어. 그냥 올라가게 돼 있어요. 돈을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지금 줄 수 있을 때 얼마 주면 된다? 120만 원 애한테 주라 이거. 120만 원 안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못된 부모로 남고 못된 조상으로 남을 거냐 이거. 그렇게 모아가지고 누구 주냐? 발전조합 줘. 그러면 발전조합 그냥 하면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익이 나든 안 나든 관계하지 않으면 훨씬 일하기 편해요. 그렇잖아요. 아니 120만 원 가지고 거기서 돈이 나오면 얼마나 나가서 거기서 이익을 내가 벌면 얼마나 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기대 수익이 얼마냐 이게 120만 원에 대해서. 그거 없어 살잖아요. 그냥 줘. 그냥 100% 그냥 기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기부하지 않으면 또 이게 호응도가 그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나 원금만 좀 나오더라도 괜찮으니까 난 주겠다. 이런 정도만 해도 그건 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내라. 그래야 우리나라 정부, 우리나라 국가 정책은 그렇게 못 가고 있으니까 의병이 일어나서 나라를 구했듯이 이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의병이 돼가지고 햇빛발전소를 전국의 모든 건물을 덮어가지고 이 기후 위기에서 벗어나는 모범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보자.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이 이제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시간 제가 최대한 뭐가 있었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태양광 한 평 갖기 얼마면 된다고요? 120만 원. 120만 원을 이제 어디다 갖다 준다고요? 햇빛 조합에다가 구리 햇빛 조합에다 갖다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애들한테 돈 많이 물려준다고 하지 말고 여행 가고 싶어도 잠깐 120만 원 없지는 않잖아요. 120만 원. 그래서 물론 그 돈 큽니다. 그러면 한 달에 10만 원씩 저처럼 모으세요. 그러면 1년 후에 되죠.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희망 있는 대한민국에다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